네, 쿼크에서 빅뱅까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이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앞에서 이제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이해하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 현상을 또 어떻게 이해하나 이런 등등을 했었는데, 지금 이 새로운 주제는 이제 그때 이 대상이 됐던 물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그거를 근본적으로 좀 이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이 시도를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 장벽이 있는데, 일단 그 물질의 본질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그 작은 구성단위, 특히 이제 원자라는 걸로 되어 있고, 원자도 보면 이 소립자라는 것으로 또 이루어져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그 작은 세계까지 들어가 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그 큰 물체들의 세계, 그러니까 인간이라든지 그 주변 물체 이런 것들의 세계에서 이 직관적으로 이해했던 그런 법칙들이 이제 잘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큰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견들은 그 20세기에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게 그 직관이 잘 안 통한다라는 것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제 실험 사실이라든지 추론이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뭐 보통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게 뭐 과학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연구하는 물리학자들도 이게 쉽지 않은 이제 주제였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여전히 이제 어려운 얘기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잘 이해를 했고, 그 덕에 그 20세기에 이 굉장한 진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물질을 잘 이제 활용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오른 거죠. 그리고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이 반도체 문명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뭐 수박 겉핥기가 될 망정 차근차근 배워보면, 그러니까 20세기의 물리 그 이룩한 그 물리학의 큰 축 하나가 이런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물질 세계를 이제 이해를 했구나라는 맛을 보는 정도로 또 뭐 충분히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명은 기본에서 충실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그냥 단번에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질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각오를 약간 다진 다음에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조금 이 양이 좀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못 끝내고 두 차례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수업에서는 이제 물질과 양자역학이라는 이 작은 제목으로 일단 우리가 어떻게 물질이라고 하는 걸 옛날부터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왔나라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20세기에 이제 원자의 실체에 가까이 갔고, 그 원자를 이루고 있는 이 핵과 전자, 특히 그 이제 관련되어 있는 전자라는 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그 역학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이 그런 이제 작은 세계에서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 빛이라는 것과 전자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 양자역학이라는 체계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나는 그 과정을 쭉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 다음 수업에서는 그런 이 양자역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 원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자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이 물체를 이제 구성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죠. 세상에는 다양한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변을 둘러봐도 이 온갖 뭐 색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그 성질도 다른 이런 이제 많은 물질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 몸도 이제 그런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굉장히 그 큰 호기심 중에 이제 하나가 됐는데, 이 호기심이 이 현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옛날부터 뭐 보이니까 그게 무엇인가라는 걸 이제 이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이해의 기본은 일단 이 무엇이 있는지 다 파악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물질들을 모아다가 이제 분류를 하는 게 기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물질을 분류하는데 그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성질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탄성, 점성, 그 다음에 상이라는 것도 있죠. 이게 온도에 따라서 이 물질이 똑같은 물질인데도 이제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로 달라지더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질이 다른 물질을 만나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보통 화학 반응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런 거와 관련된 다양한 성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열이라고 하는 것과 전기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물질에 따라서 이 열이나 전기를 잘 전달하는 것도 있고 잘 전달하지 않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성질. 그 다음에 이 그 또 굉장히 독특하게도 어떤 특별한 물질들은 이 생명이라는 현상을 보이더라 라는,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성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 무생명체 뭐 이런 쭉 이렇게 이 굉장히 다양한 거인데 이거를 이 다양한 물질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물질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물질들이 또 변환이 일어난다라는 건데 앞에서 얘기한 그 상변화,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물리적 변환이라는 거 일부인데 이 형태가 변한다든지 이렇게 상이 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 화학적 변화라 그래서 굉장히 성격이 달라지는 뭐 그런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것도 가능하더라 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모든 물질은 다 원자로 되어 있다 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해에도 결국은 또 그럼 그 원자는 이제 바뀌지 않을 거냐, 뭐 영원할 거냐 이런 이제 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그래서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물질이 존재하는가 라는 것과 그리고 그 물질들의 이 성질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 건데 놀랍게도 그 20세기의 그 물리학이 여기에 대한 정말 그럴듯한 답을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에 대해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과 물질의 관계를 조금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동물들도 물질을 당연히 이용하죠.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이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약간의 도구를 쓰는 동물들도 있고 한데, 그 인간만큼 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물질을 활용해온 이 종은 이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그 물질을 활용함으로써 이 문명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 현재 이 지구 생태계 최상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를 훑어보면 이제 어떤 것들을 활용해 왔는가 인데 여기 이렇게 목록을 적어놨죠. 불을 활용했다라는 것도 놀라운 거고 사실 그 아주 일찍부터 그 주변에 있던 거 가장 흔하게 보는 게 나무나 돌 같은 거죠. 그런 거를 활용했던 것 같고 이 문명이 이제 일어나면서부터는 이 구리나 철 같은 금속을 이제 불로 재련을 해서 이런 걸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명을 나눌 때도 보면 이 활용한 금속 가지고 이제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뭐 이렇게 나누죠. 그게 그 물질의 활용에 그만큼 큰 영향을 이제 미쳤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근대에 넘어서면서 또 인류를 한 단계 도약하게 했던 게 바로 이 화석 연료라는 거죠. 이 석탄과 석유라는 걸 이제 찾아내고 그걸 이용하게 됨으로써 이 엄청난 그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됐고 그 에너지 덕에 이 20세기에는 정말 그 인류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20세기에는 또 그 물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다양한 물질들, 또 그 중에 가장 아마 영향력이 컸던 건 결국 저 반도체라는 걸 활용하기 시작해서 결국 이 컴퓨터 문명 같은 걸 이제 만들어냈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결국 인간이 이제 물질을 어떻게 활용했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튼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을 이해한다라는 게 이렇게 뭐 꼭 그 이해를 하진 않더라도 그걸 활용했다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도 이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질문을 오랜 시절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체계적으로 좀 생각을 했던 건 역시 이제 이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이었죠. 그 시대에 이제 물질이란 무엇인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답을 이제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일단 물질이라고 하는 게 뭔가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물질이라는 걸 나눌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없이 나눠 간다면 그 궁극에 이제 도달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 무한히 계속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뭐 그러면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 그 자연 철학자들도 그렇다라는 건 알고 있었죠. 결국 그렇게 가는 과정에 궁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궁극을 이제 부르는 이름들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원소라는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원자라는 걸 했는데, 이게 사실은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건 궁극의 실체가 있다라는 거고, 그 원소라고 하는 건뭐 궁극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성질을 가진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뭐 약간 그런 의미로 이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원자라는 걸 주장했던 게 데모크리토스 같은 분인데 물질을 계속 나눠가면 궁극적으로는 원자라는 것과 빈 공간 이런 걸로 있고 그럼 물질의 그 다양한 성질은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뭐 원자와 이제 종류 그러니까 그 원자 자체가 어떤 성질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진공과의 조화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또 그와는 다른 흐름이 이제 이 원소라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원소라고 불렀고 당시에 가장 이제 이 유력한 설이 이런 네 개의 원소가 있다. 여기 보면 이제 물, 불, 공기, 흙 이렇게 이 사원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죠. 물론 동양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죠. 이렇게 오행이라는 게 천문학과도 연결되는 이런 걸 바탕으로 이 세상의 물질과 심지어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운행까지 다 이해해 보려고 이제 이런 시도가 있었죠. 근데 이런 그 물질에 대한 연구가 그 이제 중세도 이어지는데 중세에서는 주로 이 연금술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이 물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의 개념도 이제 확장이 되죠. 이 그림에서 보면 많이 늘었죠. 이제 네 사원 소설 외에 그 보니까 뭐 금속 같은 거, 귀금속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다 포함시켜서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늘려가는 거죠. 예. 근데 그 덕에 이 물질에 대한 이제 이 다양한 연구가 지속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바탕 위에 이 근대에 와서 이 이제 그 근대 화학이라는 게 생겨나죠. 그래서 새로운 원소들을 이제 꾸준히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 원소들 사이에 이 다양한 이 변환들, 그러니까 이 화학 변화라고 하는 이 화학 반응들을 이제 살피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런 화학 반응에서 보니까 그 원소들이 이제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거가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고, 그러니까 그런 걸 체계적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보니까 그 옛날에 그리스에서 이제 주장했던 거와 비슷한, 하지만 역시 이제 새로운, 그 이제 근거가 다른 거죠. 그 새로운 근거 위에서 이 원자가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주장이 또 됐고, 그 다음에 이, 이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이제 굉장히 규칙성이 좀 있다. 것 때문에 원소 주기율까지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탕 위에서 이제 20세기, 그러니까 19세기 넘어가면서 20세기에는 이 원자라는 거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해가 됐는데 결국 그 원자를 이해하게 되는 그 툴이 바로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그림이 보여주는 게 그 20세기 넘어와서도 그러니까 원자라는 게 뭔가를 이해하는데 그 19세기 화학에서 온 그 원자로부터 그 원자를 설명하기 위한 그 원자 내의 구조를 이제 알아내가는 과정이 이 원자 모형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 결국 이 모형들이 여기 있는 그림이 이게 무슨 의미로 그려진 것인가를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자를 이해하는 그 중요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원자들도 소립자로 되어 있다는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물질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 생각외로 그 오래전부터 이제 해오려고 했던 그 꾸준히 시도해 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20세기에 이룩한 그 원자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놀라운 결과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라는 질문에 먼저 답을 제시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그 세포들 안에는 온갖 종류의 분자들이 있어서 이 세포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분자들이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은 결국 이제 화학 반응에 의한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물학, 화학, 물리학적으로 쭉 이어져서 결국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이 원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근데 그 원자를 봤더니 그 원자는 다시 핵과 전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핵은 다시 이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고, 이 양성자, 중성자는 이제 쿼크들로 되어 있더라. 라는 게 현재까지 밝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 원자라는 걸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현재 밝혀놓은 그 이제 물질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결국 사람이나 우리 현재 보고 있는 주변의 물질을 이루고 있나라는 걸 담은 이 잘 만들어 놓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일단 그 영상을 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질은 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원자의 종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표로 잘 정리해 놓은 거를 이 원소 주기율표라 그럽니다. 여기 이 그림에서 보는 건데 아마 이 고등학교 화학이나 물리 시간에 이제 이 그림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원소 주기율표라는 거는 이 원소의 화학적 성질들이 원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원자 번호라는 것이 있는데 그 원자 번호에 따라서 이렇게 주기적인 변화를 보여서 이 같은 성질을 가진 이 원소들을 이렇게 이 같은 줄에다가 그러니까 이 열이라 그러죠. 같은 이 열에다가 이렇게 쭉 세워놔서 정리한 표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럼 이 원소를 이제 원자를 이해하는데 이 원소가 이제 여기 보면 118개가 있다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주기율이 왜 나타나는가? 라는 걸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뭐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 하나하나가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게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원자가 구조가 있어서 그 구조를 통해서 이런 성질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현재 이제
그 물리학이 이룩한 업적은 결국 이 원자의 이 주기율이나 성질을 이 원자의 구조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 원자들이 그 다음에 그 어떻게 그럼 많이 모여서 물질을 구성하게 되나? 일단 앞에서 봤던 그런 분자들은 어떻게 만드나? 그러니까 원자와 원자가 왜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덩어리를 이루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성질이 어떻게 설명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키워드가 바로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이 핵과 전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핵과 전자가 이 전자기력이라는 이 힘 또는 상호작용을 주고받아서 이렇게 합쳐져 있다. 이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그 힘과 운동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이 설명이 잘 안 되고 이 새로운 체계인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라는 것입니다. 원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자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직접 보기 힘드니까 이 모형을 세워서 그동안 많이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네, 현대에 와서는 워낙 기술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그러니까 저 원자의 를 거의 실체에 가깝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이 돼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일단 이해할 때는 어떤 모형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 그림에 보면 이제 그 모형들이 어떻게 이제 변해왔나를 이제 그 간략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그림에 있는 모형이 이 원자 지금까지 그 제시됐던 원자 모형 전체는 아니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런 건 다 버리고 핵심이 될 만한 것들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19세기에 이제 이 화학에서 이 원자론을 주창했던 이 화학자가 돌턴인데 이 돌턴이 생각했던 원자는 이렇게 그 안에 아무런 구조가 없어요. 정말 이런 것들이 없고 성질만 있고 이 성질이 왜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그 즈음에 이 톰슨이라는 분이 이 전자가 원자 안에 전자라는 게 있다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근데 보니까 음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전기를 띤 그 원자의 그 안에 그 전자가 이렇게 건포도처럼 박혀 있는 이런 이제 이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톰슨 모형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러더퍼드가 이제 러더퍼드의 유명한 산란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핵이라고 하는 양전기를 띤 아주 작은 이 덩어리가 원자의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러더퍼드 모형을 이제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 러더퍼드 모형도 이제 그때 당시에 설명할 수 없는 것, 그 대표적인 게 원자가 내는 빛이었습니다. 근데 그 빛이 특정한 파장들의 빛을 내는데 왜 그런 파장들의 빛을 내는가를 이제 설명을 못하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보어라는 분이 굉장히 획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 그게 이제 보어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러더퍼드는 핵 주변에 전자가 도는데 아무 때나 자유롭게 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안 되고 특정한 궤도에서만 돈다. 근데 왜 그 특정한 궤도에서만 도냐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이제 뭐냐 뭐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찾다가 보니까 이제 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양자역학의 이제 발단이 됐던 게 이 하이젠베르크하고 슈레딩거가 제안했던 원자 모형이 되는데 하이젠베르크는 원자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원자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는 이제 무엇 그게 뭐 숫자가 됐던 그래서 이 행렬역학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걸 가지고 이 원자가 내는 빛 스펙트럼 같은 걸 다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슈레딩거는 거기에 대해서 이 똑같은 결과를 내는데 뭔가 우리가 좀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전자의 분포 상태 이런 걸 보여주는 이제 이런 그 모형을 이제 제시하죠. 근데 그 양자역학이라는 게 확립되고 나서 이 두 가지 모형이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번 수업과 다음 수업의 이제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이 두 가지 모형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라는 거를 이제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 슬라이드에서 봤던 저런 원자 모형이 나오는 건 우리가 이 원자에 대해서 이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원자 안에 뭐 구성원이 뭐고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이제 밝혀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자의 실체를 밝히는 첫 단계는 도대체 원자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를 알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답을 내놓은 분이 이 여기 있는 이 J.J. 톰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19세기에 이제 그 전자기 혁명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혁명 중에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이 거기하고 맞물려서 이 진공 펌프라는 게 이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관 만들어 놓고 그 유리관 안에 이 진공 펌프를 써서 이 안에 들어있던 공기나 뭐 기체 등등을 다 이제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빈 공간, 아무것도 없는 걸 만들 수 있는데 그 안에 내가 이렇게 전극을 넣고 전기를 이렇게 가하면 이 사이에 뭔가 이렇게 빛이 나오는 것이 관찰이 돼요. 근데 이 그것도 물론 이제 공기가나 기체가 많이 들어있을 땐 빛이 안 나오다가 이렇게 점점 많이 빼면 뺄수록 빛이 더 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다 빼버리면 빛이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렇지만 여기에 뭔가 이렇게 이 빛을 낼 수 있는 물질을 발라놓으면 뭔가 오는 것 같은 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음극선관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음극에서 뭐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뭔가를 이제 이 톰슨이라는 분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분명히 이 물질, 그러니까 결국 그 원자 안에서 튀어나오는 건데 그게 음전기를 띠고 있고 굉장히 질량이 작은 입자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전자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근데 원자 자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이렇게 원자에서 음전기가 튀어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양전기를 띤 뭔가 덩어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톰슨은 이제 이런 이 톰슨 원자 모형이라고 부르는 이 양전기를 띤 이런 거대한 푸딩 안에 이 전자가 건포도처럼 박혀 있는 이런 이제 원자 모형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러더퍼드라는 이분이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맞을까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실험이 이제 그때 이제 방사능이라는 게 발견이 돼서 이 알파선이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알파선이라는 게 지금으로 보면 헬륨의 핵이다라는 걸 이제 밝혔는데 어쨌든 그 알파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원자를 통과시켜보는 이제 실험을 한 거죠. 만약에 이 러더퍼드의, 그러니까 톰슨의 이 모형이 맞다면 전자는 굉장히 가볍고 하니까 내가 쏜 알파 입자가 그냥 대부분 다 지나가 버리고 별일 없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대부분 다 지나가더라라는 건 맞아요. 근데 완전히 별일이 없을 거다는 아니었던 거죠. 그 중에 어떤 거는 굉장히 강하게 튕겨져 나오는 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실험을 해보면 내가 보낸 입자 중에 몇 개나 튕겨져 나오는가 그거를 세면 저걸 튕겨내는 이 표적지, 그러니까 튕겨내는 물체가 있다면 그 물체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러더퍼드는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이 크기는 이만한데 그 질량이나 전하, 양전하를 띤 굉장히 작은 덩어리가 요 안에 이제 있다. 그리고 이 산란 실험을 통해 이 덩어리의 크기를 알 수 있는데 그걸 해봤더니 원자 크기의 10,000분의 1에서 100,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그걸 이제 핵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원자라고 하는 건 이 중간에 굉장히 작은 거기에 이제 질량하고 양전하가 다 모여 있는 핵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전자가 나오니까 틀림없이 그 전자가 이렇게 전자기력으로 이제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이제 제안합니다. 저런 그 모형들을 통해서 그럼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학 반응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로 자극을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빛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빛은 이제 그 전자기 이 법칙을 통해서 전자기파라는 건 알게 됐죠.
그럼 결국 이 물질에서 빛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다면 근본적으로는 결국 원자에서 빛이 나오는 건데 그 원자가 어떻게 빛을 내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알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러려면 그때 당시에 그 물질에서 나오는 빛이 이제 어떤 빛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 물질에서 빛이 어떻게 나오나 우리가 보는 빛의 대표적인 게 이 태양빛이죠. 낮에 보면 항상 태양이 떠 있으니까. 이건 별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근데 이 별이라는 게 표면이 뜨겁죠. 그래서 이거를 비슷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이렇게 가열을 하면 이렇게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물체가 내는 빛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한편으로 이 원자도 빛을 낸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뭐 당연히 원자들의 집단인 물질이 빛을 내니까 원자도 빛을 내겠죠. 근데 이 원자를 내가 저 물질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원자가 한꺼번에 몰려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원자를 하나하나씩 떼서 하나하나씩 상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원자를 자극하면 물질이 아니라 그러면 원자를 자극했을 때 나오는 빛은 이 뜨거운 물체에서 나오는 빛과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차이가 뭐냐? 일단 이걸 이제 이 에너지 스펙트럼이라는 걸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그 뜨거운 물체에서 나오는 빛은 이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전자기파라는 게 파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도 이제 그 빛의 색깔이 달라지고 이 뭐 성질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뜨거운 물체에서는 그 여러 파장의 빛이 연속적으로 다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빛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렇게 내가 원자들을 이렇게 기체 상태로 만들어서 떼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전기를 가하거나 열을 가해서 이렇게 해보면 그때 나오는 빛은 그 연속적인 파장을 다 포함한 게 아니라 특정한 파장의 빛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뜨거운 물체에서 이 빛이 나오는데 그 뜨거운 물체에 나오는 빛은 이 물체의 온도에 따라서 주로 나오는 파장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표면 온도가 5800 켈빈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노란색 정도가 되고 지금 이렇게 달군 새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파장이 이제 훨씬 긴 이제 붉은색, 노란색 계통의 이제 빛이 나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식으면 이제 눈에는 안 보이는 적외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말로만 설명하면 잘 느낌이 안 올 테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 이 온도에 따라 다른 게 적외선이 나오는 건 적외선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요새는 적외선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영상. 그 다음에 이 원자에서 나오는 빛은 이제 그 원자마다 다른 색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 특정한 파장의 빛을 내기 때문인데 그런 걸 보여주는 영상을 이제 한번 보고 느낌을 좀 얻은 후에 이제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ot solids emit a continuous spectrum of photons called a blackbody spectrum. Everything in this room is actually glowing as a blackbody spectrum. You just can't see it at visible light, but you could see it if you switch to infrared light. This is blackbody radiation, but it's been shifted to the infrared, where the peak is. If I want to look at this at visible light, I would have to heat the rod up. I can do that with a torch. Use this torch, and I can start heating the tip of the rod. This will take a couple minutes, but will slowly get nice and hot. So the metal here should be getting warmer and warmer. We don't see anything in visible light, but in thermal infrared, it's already started lighting up. Now we'll start seeing a little cherry red glow begin on the rod. As it begins to heat to the point that now the red end of the thermal spectrum is actually getting into visible light, it'll start by glowing red. And pretty soon it will get hot enough to glow in orange.
The yellow you see is just some gases and gunk blowing off the rod. And pretty soon it's glowing a really bright, cheery orange. In the thermal infrared, it's probably lighting the entire room up at this point. If I take away the source of heat, it'll start to slowly fade out. We see it going from orange to deeper and deeper red, and as it fades very rapidly as the temperature to the fourth power. Pretty soon, it's barely going to be visible at all. You can just barely see it even in this room light. But that's invisible light. In infrared, it's probably still glowing like mad. Now we wait a little bit longer. And at this point, unless your eyes are really sharp, I can just see the red glow. It's probably very barely visible on the camera, and now it's pretty much gone. If you didn't know that this was too hot to handle, you could reach out and burn yourself. But in the infrared, if you had infrared eyes, you would know right away this thing is still glowing like mad, and will continue to glow like mad for some time as the energy goes away. 자, 뜨거운 물체에서 어떤 빛이 나오는가 잘 살펴봤죠. 일단 첫 번째 특징이 이렇게 이 여러 파장의 빛들이 섞여서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특정한 파장에서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많이 나오는 영역은 그 물체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앞에 본 영상에서 그 금속 조각을 막 달구니까 온도가 높을 때는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나오다가 식으면서 가시광선 영역은 사라지면서 점점 적외선으로 옮겨가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 흑체 복사 스펙트럼이라고 이제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태양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그 태양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그 이제 흑체 복사 스펙트럼에 가깝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별에서 나오는 태양 같은 별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은 약간 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연속 내가 분광기라는 걸 써서 빛의 파장을 분해를 해보면 연속 스펙트럼 다 나오죠.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쭉 다 섞여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 검은 선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흡수선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그 태양빛이 이 태양 대기에 있는 이 원자들에 의해서 흡수가 일어나면서 사라져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흡수선이 존재한다라는 건 그 이미 19세기 때 이제 이 프라운호퍼 같은 분이 다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원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실험을 하다가 그 원자가 내는 빛, 지금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죠. 그 원자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이 다른 색깔이 나온다는 거 보이셨죠. 근데 그 똑같은 이 빛을 역시 분광기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연속 그 스펙트럼이 아니라 특정한 파장에서 빛이 나오는 이런 이 선 스펙트럼을 보인다라는 걸 이제 알아냈습니다. 근데 이 선 스펙트럼의 형태가 이 원자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19세기의 이 화학자들이 이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원자를 발견했다라고 하려면 저렇게 이 선 스펙트럼을 얻어서 기존에 있던 원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보이면 이게 이제 새로운 원자다라는 걸 보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원자의 그 지문과 같은 거죠. 원자를 식별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이건 이제 요 밑에 있는 건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인데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그 위에 있는 이런 거보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수소일 텐데 굉장히 규칙적이죠. 이런 그 원자에 따라서는 전자가 많아지면 굉장히 복잡한 패턴이 됩니다. 근데 이 수소 원자의 이 스펙트럼은 왜 이렇게 규칙적인가라는 거 설명하기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저게 나중에 이 원자 모형을 만들고 그래서 양자역학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 뜨거운 물체에서 나오는 빛과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차이점을 봤는데, 근데 뜬금없이 또 다시 이제 빛이란 무엇인가라고 또 이제 물어봐야 될 일이 이 20세기 초에 생깁니다. 근데 이 빛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 뉴턴 시대, 뉴턴도 광학을 열심히 연구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뉴턴의 업적 중에 하나가 이 빛이 분산.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파장에, 그러니까 여러 색깔의 빛들이 섞여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걸
분해도 할 수 있고 다시 합치고 올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했죠. 근데 이 뉴턴은 빛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입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자들이 흘러가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이미 이 빛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다라고 주장했던 하이원스 같은 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입자냐 파동이냐 이걸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이 논쟁을 합니다. 근데 초기에는 아무래도 그 뉴턴이라는 거장이 입자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이 입자라는 것이 이제 힘이 실렸겠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19세기로 넘어오는 이제 1800년쯤에 이제 토마스 영이라는 분이 이 빛의 간섭 실험이라는 걸 하는데 성공을 하죠. 그래서 간섭 현상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빛은 파동이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이 19세기 이제 전자기 법칙이 확립되면서 결국 맥스웰에 의해서 이 빛은 전자기파다라는 게 제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파의 존재가 확인이 되면서 이제 빛은 전자기파, 그러니까 뭐 파동이 된 거죠. 전기장, 자기장이 진동하는 걸로.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완전히 이 얘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 파동이었던 이런 그 토마스 영의 이런 실험들을 이렇게 조금 그걸로는 설명하기 힘든 이제 몇 가지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현상이 이제 첫 번째로 여기 나온 게, 이거는 이제 실험적인 건 아니고 그 앞에서 봤던 이 뜨거운 물체가 내는 이제 흑체 복사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그 흑체 복사 스펙트럼이 왜 그런 형태로 나오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 방법이 이 당시에 이 새로운 물리학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통계역학이라는 건데, 그 통계역학적인 방법을 써서 뜨거운 물체에서 빛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다라는 걸 이제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면 맥스웰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이게 왜 안 맞을까? 그럼 이제 통계역학이 잘못된 거냐, 전자기학이 잘못된 건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 플랑크가 그 흑체 복사 스펙트럼을 맞출 수 있는 절묘한 방법을 어떻게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전자기파라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아무 값이나 연속적으로 가질 수는 없고, 특정한 값. 근데 그 특정한 값이 이제 진동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파장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파장의 전자기파는 이 특정한 에너지 값의 정수배만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통계역학을 적용하면 흑체 복사 스펙트럼이 잘 설명이 되죠. 이게 플랑크는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설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이 왜 에너지를 띄엄띄엄한 값만 가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못했죠. 근데 그럴 거다라고만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왜 전자기파는 그런 식으로 띄엄띄엄한 에너지를 이제 가지는가에 대한 이 간단한 설명을 제시한 사람이 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예, 물론 이제 특수상대성, 일반상대성으로 이렇게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하지만 이 특수상대성을 내놓던 그 1905년 그해에 이 광전 효과에 대한 이제 논문도 같이 내놓죠. 근데 이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건 이 금속 표면에다가 이 자외선을 쬐어주면 전자가 튀어나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를 이렇게 진공으로 만들어 두고 그 안에 금속 그 전극을 두고 여기 자외선을 쬐주면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기가 흐르더라. 아니 이게 이제 광전 효과인데, 이 광전 효과에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 그러니까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파장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 빛의 세기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 실험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돼 있었는데, 근데 그 실험 결과가 역시 마찬가지로 맥스웰의 그 방정식을 따르는 전자기파다, 이렇게 빛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근데 그런 거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기파긴 한데, 그 전자기파가 가지는 에너지가 이렇게 플랑크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알갱이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알갱이가 와서 땅 쳐서 그 알갱이가 가진 에너지니까 당연히 그 알갱이가 몇 개냐, 그 모든 알갱이는 다 같은 에너지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플랑크의 제안도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광전 효과도 설명이 되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 입자일 거다로 다시 간 거죠, 이제.
광자라고 이제 부르는. 근데 그 후에 이 콤프튼이라는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라 이제 X선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X선과 전자가 이렇게 충돌하는 실험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전자는 당연히 그때 당시에 이제 톰슨에 의해서 발견이 돼 있었고, 그게 입자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질량도 있고, 이제 크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작을 거고, 그게 이제 돌아다니는 입자인데, 내가 그거를 X선이라는 전자기파로 땅 때리는데, 그럼 그 전에 전자기파는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파동이 와서 이 입자를 흔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건 마치 그 X선도 이 입자가 와서 그 전자를 땅 때리면, 그러니까 입자와 입자가 부딪혀서 일어나는 효과. 그러니까 X선이 운동량을 가지고 있고, 이제 에너지뿐만 아니라 운동량 가진다라는 건 이제 보통 그 전에는 다 입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냥 전파해 나가는. 그러니까 파장이 있고 진동수는 있지만 운동량이라는 개념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X선이 마치 그런 운동량을 가진 입자처럼 생각하면 운동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산란 실험을 다 설명할 수 있더라라는 걸 이제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상해진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다시 전자기파라는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동이면서 이런 입자가 보이는 성질, 대표적인 게 결국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리고 띄엄띄엄한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럼 뭐 당연히 입자라고 생각하면 다 그런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결국 플랑크가 했던 일이 뭔가를 다시 되돌아보니까, 그러니까 플랑크라는 사람이 했던 게 이제 이 빛이라는 게 전자기파여서 파장이라는 게 파동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게 입자의 성질을 나타내는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하고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더라. 근데 그 연결시켜 주는 상수가 바로 이 플랑크 상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왜 전자기파가 이렇게 특정한 파장은 특정한 에너지만 가지는가? 그 다음에 그게 왜 입자처럼 행동해서 운동량을 가지고 이렇게 충돌을 하는 현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가를 다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플랑크 상수라는 게 도입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상수가 됩니다. 근데 그 이 상수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파동,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그 파동과 입자라고 생각했던 그, 그 운동량 같은 거를 두 개를 연결하는 거라서, 결국 그러니까 뒤에 보면 양자역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물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빛이라든지 전자라는 것이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다 갖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게 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20세기 넘어오면서 이게 파동인지 입자인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결론은 둘 다이면 될 것 같은데, 그 둘 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있는 사이에 전자도 결국 그 비슷한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전자를 처음 발견한 건 이렇게 그 톰슨이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음극상관을 통해서 이 전자가 발견이 됐는데, 그 이 빛이 이 파동이지만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에 착안을 해서 이 드브로이라는 이 분이 이제 1924년에, 그럼 거꾸로 전자는 우리가 지금 다 입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자도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이 입자의 성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질이 운동량이라 그랬죠.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럼 파동의 성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게 파장이라 그랬죠. 그걸 거꾸로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건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면, 전자는 운동량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파장의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제안을 이제 하게 되고, 그게 정말일까라고 이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겠죠. 의심을 하면서 결국 또 실험을 해봅니다. 근데 그 이어진 실험에서 이 두 그룹에 의해서, 여기 보면 이제 톰슨이 나오는데, 이 GP 톰슨은 여기 있는 JJ 톰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 금속 방막을 이용해서 이 회절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이제 파동 배울 때 그 나왔던 회절 있죠. 그게 작은 구멍을 이 파동을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 놨는데, 요거는 이제 그 알루미늄
얇은 방막에 엑스레이를 쪼았을 때, 그럼 결국 그 방막의 좁은 틈으로 엑스레이가 지나가면서 이런 회절 무늬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요 드브로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전자를 준비를 했어요. 그럼 전자에 내가 운동량을, 그러니까 전자의 속도를 이제 조절을 하면 지금 요 X선과 가진 파장이 똑같도록 맞출 수 있겠죠. 그렇게 맞춘 다음에 이 알루미늄 박에다가 전자를 쏴봤어요. 그럼 전자는 입자니까 그냥 다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이 전자가 X선과 똑같은 이 회절, 이 패턴을 보이더라라는 걸 이제 찾아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데이비슨과 저머라는 여기 있는 이분들이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금속의 표면에서 이렇게 반사가 일어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절이 일어나서 특정한 각도에서 강하게 이제 반사가 돼서 나오는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 전자도 이 파동인 X선과 동일하게 회절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전자도 파동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빛과 전자 모두가 이게 파동이냐 입자냐 이게 그럼 결국 둘 다냐 라는 게 이제 이 난관에 봉착을 하죠. 근데 이 전자가 이 파동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는 방법은 간섭 실험 해보는 겁니다. 앞에서 회절 실험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니까 빛에 대해서 그 토마스 영이 했듯이 이 전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 이중 그 슬릿을 가지고 이렇게 간섭 무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실험은 기술적으로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마스 영이 이제 빛에 대해서 했을 때는 그 빛의 파장이 이제 뭐 이 수백 나노미터 그러니까 뭐 한 0.5 마이크로미터 정도니까 이 슬릿의 폭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 수 마이크로미터 그 정도 해도 이런 간섭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자의 경우에는 그런 긴 파장의 전자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죠. 아까 그 앞에서 봤던 실험도 X선 정도니까 굉장히 파장이 짧아요. 근데 X선의 파장은 원자 정도 되죠. 그럼 이 전자 가지고 이런 실험하려면 이 슬릿의 크기가 이제 원자 크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슬릿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오면 이 저런 그 기술들의 발전으로 이렇게 이 정도의 슬릿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전에는 또 이 슬릿의 효과를 자기장을 걸어서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 슬릿이나 실제로 이제 저 원자를 이제 저걸 쌓아서 저런 슬릿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전자를 가지고 간섭 실험이라는 걸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전자라고 하는 건 입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실험을 할 때는 그래서 전자를 굉장히 컨트롤을 잘해서 전자를 한 번에 한 개씩 보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입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를 한 개씩 한 개씩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양자역학이 성립되고 한참 후라서 이제 양자역학에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실제로 해보고 나서 이게 양자역학의 본질이 뭔가를 잘 보여주는 이제 이 대표적인 이 실험이 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전자를 한 개씩 한 개씩 보냈을 때 이렇게 이 두 개의 슬릿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내가 전자를 하나를 보내면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지나갈 것인가. 근데 파동이라면 이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이유가 이쪽으로 지나간 파동과 이쪽 그 슬릿으로 지나간 파동이 두 개가 만나서 중첩이 돼서 간섭이 일어난다는데 입자를 보내면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의심스럽죠. 근데 그 실험하는 영상을 일단 먼저 보시죠. 전자를 한 개씩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실험 결과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자를 한 개씩 보냈더니 정말 점 하나씩 찍힙니다. 이렇게 그리네. 그러니까 전자 하나가 여기 도착했다, 검출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죠. 근데 보낼 때마다 이게 어디 가서 찍힐지 예측이 안 돼요. 이 실험을 다시 시작해 보면 또 다른 데 가서 마구 찍힙니다. 그럼 도대체 간섭이라는 거가 느낄 수가 없죠. 근데 놀랍게도 계속해서 보내요. 굉장히 많이 보내고 나니까 여기 오니까 간섭 무늬가 보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단일 전자 이중슬립 간섭 실험을 해서 전자를 한 번에 하나씩 보내봤더니 이게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그 전자가 입자라는 건 뭐냐? 그럼 전자가 한 번에 한 개씩 한 지점에서 검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입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자의 파동성은 뭐냐면 이렇게 수많은 전자를 보내서 이렇게 해보니까 간섭 무늬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이게. 근데 그렇지만 이 중간에 보면 이 하나의 전자가 검출되는 지점은 매번 달라가지고 굉장히 아무데나 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전자가 어디에 나타날지는 예측이 안 되지만 무수히 많이 뿌리고 나니까 이렇게 간섭 무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를 받아놓고 보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전에 봤던 빛이라는 것에 간섭 무늬가 나타난 거는 이거하고 다르겠는가 해서 사람들이 빛에 대해서도 똑같은 실험을 해봅니다. 근데 물론 빛은 한 번에 광자 한 개씩 보내는 이 기술이 쉽진 않았죠. 근데 이제 20세기 후반에 오면 그러니까 광자에서도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광자를 한 번에 한 개씩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 전자가 이렇게 간섭무늬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패턴을 만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광자, 빛도 그렇고 전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입자성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검출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동성은 그것들이 많이 오고 나니까 이제 뭔가 이 파동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간섭 무늬 같은 거 다 뭐 회절도 일어나고 간섭도 일어나고 이런 거더라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네, 이런 결과를 받아놓고 나니까 그럼 우리가 그 전에 이 간섭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파동에 고유한 성질이다 라고 이제 했었죠. 근데 단순히 그렇게만 이해하면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자, 그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가 이 간섭 현상이 이제 왜 일어나는가를 할 때 결국 중첩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동을 다룰 때 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데 이 파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부터 그게 이제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입자라고 생각했던 게 파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파동성은 그 파동에서 보던 그 성질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중첩이 됐는데 이 간섭 현상이라는 건 왜 생기냐면 우리가 측정하는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것, 그 에너지가 이제 빛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광자의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도 전자의 수가 되고 이 세기는 파동함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건 전자기파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서 기술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파동함수가 이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간섭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 전기장이 두 개가 합쳐지면, 그러니까 이 전자기파 두 개의 전기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측정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빛의 세기라고 하는 건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이렇게 더한 다음에 제곱을 하면 이 두 개가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보강이 될 수도 있고 상쇄도 될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도 파동이니까 이젠 전자를 기술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썼던 입자는 이제 운동으로 기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어느 위치에 있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파동의 성질, 간섭 같은 거 기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전자를 기술하는데도 이 파동을 기술했을 때와 똑같이 파동함수로 기술해보자 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자를 기술하는 파동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저 간섭 현상이 나타나려면 이 빛하고 똑같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그냥 더해지면 되는데 우리가 측정하는 이 전자의 세기. 근데 전자의 세기라는 거는 입자니까 이게 결국 전자의 수겠죠. 개수가 몇 개냐는 이 파동함수의 제곱에 비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간섭 현상을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전자의 세기, 그러니까 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전자가 뭐 원래부터 굉장히 많았다 그러면 전자의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그 실험에서 보니까 전자를 한 개씩 보내요. 한 개씩 보내는데 그럼 얘는 간섭을 하나가 갔는데 누구하고 간섭하는 거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파동함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라는 이제 어려운 점이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간섭을 일으키는 이 파동성이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인데 여기에 돌파구를 연 게 결국 이 파동함수의 이 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세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세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자의 개수가 아니라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다라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로 해석하자라는 이제 제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동함수의 이제 확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 개를 보내도 결국 간섭 무늬가 많이 가면 나타나는 이유가 그러니까 파동함수라는 것은 결국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중첩이 돼서 나타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이렇게 쭉 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확률이기 때문에 내가 검출을 하면 어디선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를 그 파동함수가 직접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면 내가 여기서 관찰을 해도 이 전자가 나오고 여기도 관찰하면 또 전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물론 어디는 많이 나오고 어디는 안 나오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 전자 한 개를 보냈을 땐 그런 상황이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검출이 딱 한 군데서만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만약 확률이었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관측이 될 확률이 얼마다. 확률이 높은 데선 많이 발견이 될 거고. 근데 그러니까 이 확률을 확인해 보려면 결국 많이 보내보는 수밖에 없죠. 근데 많이 보내면 그 간섭 무늬가 그대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다 설명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확률을 해석하면은 이렇게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면 좋은데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끝나면 양자역학이 이제 어렵다는 얘기가 안 나왔겠죠. 근데 자 확률 해석 다 좋은데 그 확률 해석이 먹히려면 그죠? 근데 일단 그 확률 해석이 여기 나온 앞서 설명을 쭉 해놨죠. 그래서 이 파동함수라고 하는 것이 그 위치에서 그 전자 또는 광자를 내가 거기에 측정하면 나올 그런 확률이다라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의 문제가 뭐냐면 자, 측정이라는 것의 이 의미가 굉장히 이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로 해석하는 게 말이 되려면 내가 이렇게 측정을 해서 여기서 전자를 하나 검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전자를 검출했다라는 것이 이 전자의 운명에 굉장히 결정적으로 작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그 뉴턴 역학, 그러니까 그 전에 물체 운동을 기술하던 방식하고 뭐가 다르냐면 물체 운동에서는 내가 위치를 알아낸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관측을 해서 위치를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간에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다 알아내는 게 관측인데 그 관측을 물체를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관측을 한다 그래서 물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체 운동과 내 관측이 관계가 없었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저렇게 관측을 하면 자, 이 확률 해석이 말이 되려면 이렇게 관측을 했는데 여기서 검출이 됐어요. 그럼 다시 이 자리에서 검출을 하면 거기에 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새로 관측을 바로 했는데 거기에 전자가 없으면 그 전에 여기서 전자가 관측됐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럼 다른데 결국 다시 확률이 다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래야 된다라는 게 좀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측정을 한번 하고 나서 내가 전자를 검출하고 나면 그 전자의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 측정이라는 것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 뉴턴 역학에서하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측정을 하면 그 측정 결과가 유지되는 고유 상태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측정에 대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게 그 20세기 초에 그 많은 물리학자들에게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실험들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이런 측정의 의미를 확실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전자가 가는데 이렇게 그냥 어느 순리수로 갔는지 모르지만 파동함수가 지나가서 여기에 간섭문이 생긴다 라고 했는데, 내가 만약 이게 전자가 입자니까 일로 지나갔는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요로 지나갔을 때 이렇게 신호를 주는 장치들을 이제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로 지나갔다. 다음에 다음 전자를 또 보냈더니 일로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전자가 어느 쪽으로 지나갔는지 다 확인을 했더니 간섭 무늬가 사라져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측정을 하면 이미 2단계에서 이 전자의 파동 함수가 바뀌어 버린 거죠.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로 다 간 걸로, 이쪽은 없고 일로 간 걸로 파동 함수가 바뀌어서 그 결과 간섭 무늬가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제 결과가 되더라. 그래서 뭐 이런 거 이런 거 저런 걸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결국 이제 일단 그 나타난 현상을 잘 설명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빛이나 전자의 간섭 실험, 뭐 그다음에 이 입자인데 그러니까 하나씩 검출되는 입자로서 검출이 되지만 많이 모아보면 간섭이 일어난다라는 건 이제 결국 이 확률 해석을 하는 게 뭐 그거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파동함수를 이제 그거의 제곱을 이제 확률로 해석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자, 그럼 전자나 광자 이런 거를 기술하는 파동함수는 이제 어떻게 정해지냐? 그러니까 이 파동함수의 이 동력학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힌트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전자기 법칙에서는 전자기파가 그 어떻게 돼서 간섭을 일으키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었죠. 그 전자기파라는 게 결국 그 빛에 대한 파동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 공간을 퍼져나가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파동으로 기술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파동으로 기술할 때 전자기파에는 결국 이런 식으로 파동이 퍼져나가는 걸 하는데, 여기 나오는 상수 카파라든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파동의 성질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파장, 뭐 파수, 진동수 이런 거잖아요. 여기 보면 그리고 이게 파수고 이게 진동수인데 이런 건 다 파장의 성질입니다. 근데 이 파장의 성질을 입자의 성질, 그러니까 운동량이나 에너지 같은 것으로 다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그럼 전자는 우리가 지금껏 에너지, 운동량 이런 걸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 연결고리가 앞에서 이미 이 발견을 우리가 해가지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플랑크 상수가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에다가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운동량이 되고, 각진동수에다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에너지가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이 전자기파의 파동 방정식을 아까 얘기한 파수나 이 각진동수가 아니라 전자기파 자체도 이 광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나 에너지 가지고 이렇게 이 파동함수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똑같은 것을 내가 전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라고 하는 것 내가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이 평면파로 진행하는 파동함수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럼 이 경우에 내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생긴 거에서 이 운동량을 뽑아내는 거는 이제 이런 식의
이 미분 연산자를 갖다 붙이는 뭐 이런 작용이다 등등을 이제 사람들이 알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좀뭐 지나치게 수학적인 내용이라 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이제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이 그 운동량이라고 하는 걸 파동 함수에서 이제 계산을 하려면 뭘 하면 되는가는 알아낸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거는 이제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또 다른 연산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연산자를 적용하면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얻게 됩니다. 그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이제 파동함수를 기술하는 이 방정식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정식이 바로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전자를 내가 입자라고 생각했다면 그 전자가 받는 힘이 뭐고 등등을 해서 뉴턴 방정식을 세웠겠죠. 근데 이제 이 전자가 이 그렇게 기술을 해가지고는 안 되는 영역, 그러니까 간섭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이제 파동함수로 기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파동함수가 만족해야 될 파동 방정식은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쭉 이 유출을 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얻어진 방정식이 이렇게 이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면 그러니까 이 전자의 동력학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뀔 거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파동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파동을 다룰 때 배웠던 그 파동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타나겠죠. 그때 나온 게 뭐냐면 파동이라고 하는 건 고유 모드들이 있고 고유 진동수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럼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전자를 기술할 때도 그러니까 전자에는 고유 모드라는 게 있고 이 고유값, 그러니까 그때는 고유 진동수라 그랬는데 그 진동수가 그러니까 그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에너지로 연결되니까 고유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그 고유 상태와 이 고유 에너지 값 가지고 다 이 기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파동함수, 파동 기술하듯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파동은 그런 고유 모드들의 합으로 주어지죠. 이게 막 섞여 있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자의 상태도 이런 고유 상태들이 일반적으로 마구 섞여 있는 이 상태가 되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뀔 거다를 알고 싶으면 저 슈레딩거 방정식을 마저 풀면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에 대해서 이 양자역학을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거꾸로 이걸 돌려서 그럼 전자에 대한 이 파동 방정식을 얻을 때 빛에 대한 게 많이 힌트가 됐는데 그럼 거꾸로 이 전자에서 만들어 놓은 이 그 슈레딩거 방정식 같은 거를 빛에도 똑같이 적용을 이제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는 또 장벽이 있습니다. 이게 그 장벽이 뭐냐면 빛은 근본적으로 이 빛의 속력으로 달리죠. 그러니까 특수상대성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 특수상대성이 들어오면 또 이 양자역학의 틀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수업에 조금 할 거고 나중에 또 이 특수상대성을 무조건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이 소립자 물리학을 다룰 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양자역학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빛은 잊어버리고 전자만 어떻게 잘 다루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뉴턴 역학, 그걸 이제 고전 역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고전 역학에서 전자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양자 역학에서 전자를 다루는 방법이 그럼 어떻게 다르냐라는 걸 이제 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양자 역학이 어떤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감이 조금 이제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고전역학에서는 이 상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입자를 기술하는 방법, 파동을 기술하는 방법이 달랐죠. 그래서 입자의 경우에는 이제 위치나 운동량 이런 걸로 했고 파동의 경우에는 파동 함수로 이제 나타냈는데 결국 그 파동 함수라는 건 고유 모드들의 중첩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이제 동력학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결국 입자는 입자의 운동 방정식, 뉴턴 방정식 같은 게 있었던 거죠. 파동에 대해서는 파동이 어떻게 전파하는가를 기술하는 파동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이 관측의 의미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고전 역학에서는 내가 관측을 하면
이 하나의 측정값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예를 들어 입자가 움직이는데 내가 위치를 이제 잰다 그러면 위치값 하나가 딱 나오는 거죠. 이게. 근데 그 다음에 그런 측정은 이 대상을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대상에 하나도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가 그 물체의 위치 이런 걸 다 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양자역학에서는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앞에서 입자하듯이 그대로 위치나 운동량 이걸 나타내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못하느냐? 이게 이 파동에서 설명할 때 그 파동의 회절 현상을 설명하다 보면 그 파동성에 의해서 이 위치의 폭하고 그 다음에 파수의 폭하고 두 개를 곱하면 1보다 커야 된다 이런 게 있었죠. 그게 이제 그 선형성에 의해 나타나는 파동의 성질이에요. 근데 양자역학으로 넘어오면서 그 파수에다가 이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운동량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파동성이 가지고 있던 그 불확정성 관계가 이번에는 이 전자에 대해서는 이 위치의 폭하고 운동량의 폭을 곱한 게 이 플랑크 상수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그 파동성이 그 위치나 운동량을 둘 다를 동시에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모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결국 파동성이 이제 입자에 들어옴으로써 생긴 거죠. 이게 그걸 이제 불확정성 관계 또는 약간 더 이제 멋있게 부르는 이름은 이제 불확정성 원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불확정성 원리가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다음에 원자의 이해를 다룰 때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첩 원리가 파동성이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이 돼서, 그러니까 이 상태들이, 그러니까 그 파동에 나오는 그 고유 상태들이 다 모여서 이제 더해져서 이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고전역학에서는 전혀 없던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얽힘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를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여기서는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학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동력학 방정식을 이끌어내는가 했었죠. 그러니까 파동 방정식을 이끌어내는데, 근데 그 고전역학하고의 차이는, 고전역학에서는 그 동력학 방정식, 우리가 보통 법칙이라고 불렀던 걸로 모든 게 결정되는데 반해서 이 양자역학에서는 그 동력학에 더해서 새로운 게 하나 들어왔어요. 그거는 측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을 하면 상태가 변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해석을 하려면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측정에 의해서도 상태가 바뀔 수 있다. 이게 그 양자역학의 동력학을 굉장히 이제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측정이 앞에서 고전역학에서는 내가 한 번 측정하면 그 측정값이 하나만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측정값들이 여러 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측정값들은,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떤 고유 상태들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고유 상태들이 해당하는 고유값들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측정하면 그 에너지가 고유 상태들 두 개가 섞여 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값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확률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측정값들의 확률 분포를 얻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측정이 일어나서 어떤 측정값이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면 상태 자체가 바뀌어 버린다라는 이런 새로운 사실이 추가돼서 이제 이것 때문에 양자역학이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운 역학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양자역학의 많은 어려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자하고 파동의 이중성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그 입자가 어떻게 간섭을 일으킨다라는 걸 다 설명을 했는데, 결국 거기에 이제 확률 해석만 넣으면 된다 했는데, 그 확률 해석을 넣기 위해서는 측정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이제 온갖 복잡한 일이 생긴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고 했지만 또 워낙 그 사람들은 또 그러면 또 더 궁금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자역학은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점점 더 모르게 되는 이제 이런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아직도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만한 설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럼 측정하면 상태가 변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측정을 하는 그 측정 장치라는 게 뭐냐라는 것부터 해서 그럼 그 측정을 하는 관측자는 또 뭐냐? 그러니까 그 측정 장치가 관측자냐 아니면 측정 장치가 있고 관측자가 있는 거냐 등등 이런 게 복잡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그 양자역학이 이제 나왔던 그 초창기부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일으키고 이거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특히 이 확률 해석에 대해서는 반대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 주자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사실 그 광전 효과를 이제 광자라는 개념, 그러니까 가지고 설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양자역학의 뭐 아버지, 그러니까 플랑크 다음 가는 이제 이 창시자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 뒤에 이제 그로부터 뭐 한 20여 년이 흘러서 이 슈레딩거나 하이젠버그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양자역학의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얘기가 되려면 이 확률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측정이 이런 의미가 있고 뭐 등등을 얘기하니까 그런 것들 이제 슬슬 안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뭐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확률 게임은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다만 우리의 뭔가 현재 그 과학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그걸 모를 뿐일 것이다 라면서 끝끝내 이제 확률 해석을 반대하다가 돌아가셨죠. 근데 그 반대자 중에 또 한 명이 누가 있었냐면 슈레딩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슈레딩거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든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방정식에 나오는 그 파동함수를 이렇게 확률로 해석하는 것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 고안해낸 장치가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양이를 넣어놓고 여기에 이제 이 붕괴하는 핵이 있는데 이 핵이 붕괴를 하면 이게 그 장치에 의해서 독약병이 깨져서 여기서 독이 나와서 고양이가 죽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핵이 붕괴하는 과정은 양자역학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우리가 핵을 다룰 때 좀 더 하지만 그 확률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핵이 언제 붕괴할 거냐는 예측이 확률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붕괴할 확률이 얼마다 이것까지밖에 몰라요. 그럼 저 상자 안에 고양이와 저장치를 넣어놓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밖에서 내가 관찰을 하는데 저 핵이 붕괴했는지 안 했는지를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그 고양이는 이제 죽었느냐 살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저 핵의 경우에는 붕괴한 상태와 붕괴 안 한 상태가 섞여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관측을 하면 둘 중에 하나로 결정나는 거죠. 붕괴했든지 붕괴 안 했든지. 근데 그러면 저 고양이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고양이는 죽은 상태와 살은 상태에 반반씩 섞여 있는 거냐?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관측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뚜껑을 열었을 때만 알 수 있으니까 그게 관측이냐? 그럼 우리가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죠. 모르긴 하는데 그럼 그 고양이의 상태가 죽은 상태 반과 살은 상태 반 섞여 있는 거냐? 뭐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후에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럼 측정이 언제 일어났느냐? 뭐 핵이 붕괴했을 때 이미 측정이 일어난 거다. 뭐 등등 해서 온갖 이제 해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해석의 결과에 관계없이 핵이 언제 붕괴하는 확률적으로 예측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 파동함수의 제구를 이제 그 확률 해석을 하고 측정을 하면 상태가 붕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를 이제 그 양자역학 안에서는 이 표준 해석 또는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걸 주도했던 그쪽 그룹의 이 대장이 이제 닐스 보어였고, 닐스 보어가 코펜하겐에 닐스 보어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젊은 지지 세력들이 많이 모여 연구를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고, 그 이후에 그렇게 이제 꼭 특히 이제 측정을 하면 상태가 붕괴한다라는 게 너무 굉장히 좀 이상하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매니월드라는 건데, 이 측정이 일어나는 순간에 붕괴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둘로 이렇게 두 가지 세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게 두 개가 다 실현된다 뭐 등등 하는데, 얼핏 들으면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또 실험 결과는 잘 설명하도록 틀이 다 만들어져 있고, 저게 더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도 이제 이 지지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이제 제시는 됐는데, 근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현재 그러니까 물리학과 같은 데서 표준적으로 가르치는 거는 이 코펜하겐 해석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코펜하겐 해석의 주동자, 이 닐스 보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런 말 또 했죠. 그래서 자, 이 양자역학이 너에게 이 심각한, 심오한 그 충격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너가 이 충격을 안 받았으면, 이게 너는 그거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다. 그죠?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 이게 그럼 어떻게 이제 생각하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 학부 때 양자역학을 배웠는데, 들으면 단번에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극복하냐. 예, 외워서 일단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답은 낼 수 있으니까 계산해서 다 답 맞추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그냥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체계인가 보다 하고 이제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은 이해 과목이 아니다. 그래서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룰을 잘 외워서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 카툰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아인슈타인하고 보어하고 앉아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한 이게 정확하게 원전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신은 주사위 놀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어가 앉아서 신이 뭘 할 수 있는지 얘기하지 말라고,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런 말 중에 또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 중에 이 데이비드 머민이라는 물리학자가 이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이제 그 표준 양자역학, 그게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 그랬죠. 근데 이걸 쭉 공부해 보니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느냐 했더니 이 shut up and calculate, 그러니까 입 닥치고 계산이나 해서 답이나 맞춰라. 뭐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하튼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산은 해서 그럼 이제 이 답은 맞춰 봐야죠. 그러고 나서 왜 측정하면 어떻게 되고 그걸 어떻게 확률 해석을 왜 하는지 이런 건 잊어버리고 이제 그 답을 구해서, 그럼 양자역학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이제 전자 뭐 이런 걸 다뤄보면 어떤 답을 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파동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럼 그 파동 방정식을 풀면 고유 모드, 그러니까 고유 상태라는 것과 이제 그 고유 값들, 그러니까 고유 진동수 같은 걸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이 실험에서 나온 결과들을 다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셧업 앤 칼큘레이트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그나마 조금 이해할 만한 게 이제 이 상자 안에 이 전자라고 생각해도 좋고 그냥 입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그래서 이 고전역학에서 뉴턴 역학 가지고 풀면 어떻게 답이 나오고 내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양자역학적인 답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양자역학의 답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전역학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상자 안에 갇혀 있다는 것 외에는 여기 아무런 힘을 받지 않죠. 그러면 그냥 움직이던 속도대로 움직인다가 뉴턴 역학이죠. 그럼 갔다가 대신에 이쪽 상자 벽에 부딪히면 튕겨져 나오겠죠. 그러면 그대로 이제 탄성 충돌이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날 겁니다.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이게. 근데 이때 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 입자가 가진 운동량이 있으면, 그러니까 속도가 있으면 이제 mv의 운동량을 갖고, 그러면 그 에너지는 2m 분의 p제곱이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근데 그 운동량은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속적인 속도라는 게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상자 안에 갇혀 있어도 이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적으로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걸 양자역학으로 오면 내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데 이거는 파동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그럼 파동을 풀듯이 풀게 됩니다. 근데 파동 방정식 우리가 줄의 파동 방정식 같은 데서 갖죠. 이렇게 이 상자 안에 갇혀서 이렇게 이 속박이 되면 특정한 고유 모드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타 줄에서 봤던 것 같은 이제 이렇게 그 가장 기본 모드, 2배 모드, 3배 모드, 4배 모드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고유 모드들이 이제 이렇게 이 띄엄띄엄한 이렇게 특정한 상태들이 나오고 그 상태에 대해서 이 내가 에너지를 구해 보면 이 연속적인 아무 값이나 갖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요런 그 제일 아래 값, 그러니까 맨 아래 상태에 있는 거에 이 거기에 이 n 제곱을 한 정수의 제곱을 한 이런 에너지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값이 이제 양자화된 상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한 상태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심지어 양자역학에서는 이렇게 그 고유 상태, 각각의 고유 상태만 상태로 가능한 게 아니라 이런 고유 상태가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파동이라는 게 고유 모드들이 혼합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양자역학의 상태는 이런 고유 상태들이 섞여 있는 상태가 되고 그런 상태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측정한다 그러면 그 섞여 있는 모든 그 고유 상태 에너지 값이 측정 결과로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막상 측정을 하면 그 에너지 고유 값이 나오고 그럼 상태는 그전에는 섞여 있던 상태에서 이제 그 고유 값에 해당하는 고유 상태로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양자역학을 계산 다 한 겁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다 계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니까 꼭 이제 이 주목할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고전역학에서는 이렇게 상자 안에 넣어놔도 그럼 제일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뭐냐가 보면 P는 0,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가능해요. 그게 이 에너지가 0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는 안 움직이는 에너지가 0인 상태인데 지금 양자역학에 와보면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는 에너지가 0인 상태가 아니라 에너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기본 모드.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근데 이게 이제 파동성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파동성에서도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 파동이 가지고 있는 위치하고 파수의 그 불확정성 관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양자역학으로 넘어와서는 그러니까 위치하고 운동량의 이 불확정성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위치를 줄여들면 이렇게 상자 안에 가둔다라고 하는 건 위치를 줄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위치를 제한을 하면 파수의 폭이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불확정성 관계 때문에. 그럼 파수의 폭이 는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결국 운동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 운동량이 늘면 에너지가 늘죠. 운동량하고 에너지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를 그 위치를 제한하면 폭을 줘서 상자 안에 가두면 이 에너지가 0인 상태는 그런 상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있는 이런 이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파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차이인 거죠. 자, 일자 이 정도로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그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 이 뉴턴 역학 가지고 했을 때와 양자 역학 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이제 비교해 봤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게 조금 뭐 느낌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여기서 느낌이 와서 아 그런 거구나를 깨달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대단한 성취를 한 거라고 자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자라는 걸 이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원자를 구성하는데 전자라는 게 있었고 그 전자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자가 뭔가 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더라 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그 입자하고 파동 이중성을 어떻게 잘 이제 반영하는 그 새로운 역학 체계가 바로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가 원자를 이해할 때도 그 원자의 결국 전자의 상태를 이해하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 양자역학이라는 걸 써서 이 원자를 이해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그런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이 다음 수업에서는 이 양자역학을 가지고 원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